저는 오늘 친환경 대체연료 엔진과 함께하는 친환경 여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 발표를 하게 될 한국성급의 김영호입니다. 2023 코마린 컨퍼런스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규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규제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이 엔진이나 추진 부문에 관련됐을 때 어떻게 조금 더 관련 있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중점으로 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운데 위쪽에 있는 그 그래프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탄소의 농도가 지구에서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래프 굳이 숫자를 보지 않더라도 각종 뉴스에서 보고 계시다시피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올해 가장 더웠던 날입니다. 이 월 평균 기온이 높았던 달들을 순위로 나타낸 표인데요. 올해 6월, 7월, 8월이 10위권 안에 3개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7월, 8월은 1, 2위고요. 6월이 8이긴 하지만은 6월 기준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2023년 6월이 1등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더웠던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가게 된다면 평균 온도 1.5도 상승이 34년 12월쯤 되면 달성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 시기가 되어봐야 알긴 하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 추론을 해보았을 때 유럽이나 이런 기관들에서는 1.5도 상승이 34년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에서는 이러한 시기를 좀 늦추거나 아니면은 1.5도씨 달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 부문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해양 부문으로 오게 되면은 국제적인 규정인 IMO 쪽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규정인 EU와 미국의 규정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EDI나 EEXI 이런 것들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중기적 조치라고 얘기를 하는 사항들이 2027년 5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시행이 될 것인지는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은 시기가 정해졌다 하는 것이 NPC 8.2차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로는 규제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먼저 규제 비용으로 도달할 것 같이 보이는 EU ETS 그리고 그 다음에인 퓨리 마리타임 이것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운업계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는 미국도 EU와 비슷한 규제를 예고를 하고 있고요. EU와 미국이 가다 보면 다른 지역적인 규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이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EU MRV 데이터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각 연도별로의 데이터를 취합을 한 것인데요. 23년 이후의 데이터는 22년도 데이터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3년도는 22년과 같은 형태로 운항을 한다면 C등급, CII C등급 이상의 선박이 그래도 약 70%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형태로 계속 운항을 하게 되면 24년, 25년 계속 진행이 될수록 C등급 이상의 효율을 가지는 선박이 급격하게 줄어듦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줄어듦을 좀 예방을 하고자 한다면은 여러 가지 운항적 조치 등을 하시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연료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고 현재로서는 LNG와 바이오 디젤류들이 그의 대안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아마도 그린퓨얼들이 이 C등급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또는 탈탄소의 규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린퓨얼들이 사용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제적인 측면 안에서 추진 부문에서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클락슨의 한번 대체연료 선박에 대한 수치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본 그래프는 클락슨의 10월 달까지의 데이터고요. LNG 캐리어는 LNG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LNG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박에 대해서 대체연료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GT 기준으로 오더북에는 약 38%의 대체연료 선박이 주문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LNG는 67%, 메탄올은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대체연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LNG와 메탄올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기사로는 아모니아도 발주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계에는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체연료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키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에미션을 줄여야 되고요. 당연히 페널티도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 미래에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가, 그리고 서플라이가 충분한가. 그래서 선박의 디자인들은 이 엔진에 맞춰서 또는 이 연료에 맞춰서 되고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엔진은 사용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대체연료에 대한 엔진에 대한 도입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이오 디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점도 이슈나 이런 것으로 윤활유에 대한 이슈 또는 미생물의 증식, 그다음 각종 상분리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가장 손쉽고 재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이오 디젤인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 디젤의 사용에 대해서 마한 엔진사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서비스 레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밑에 주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라이프 타임에 좀 줄어들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이 주석으로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연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엔진을 쓸 수 없는 사항은 벌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바이오 디젤을 상용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HMM이라든지 이런 GS 칼텍스에서 바이오 디젤을 공급해서 실증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정 엔진이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행정 엔진을 대체연료 선박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왼쪽에 보시는 이러한 엔진의 형태들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LNG부터 에탄올, LPG, 메탄올,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암모니아와 언젠가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진행이 될 수소까지 이러한 엔진들이 현재 준비되었거나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LNG를 제외하고 메탄올과 암모니아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연료에 대한 공급 시스템이 디젤과 유사하게끔 꾸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액체로 공급이 되고 분사를 한 후에 다시 액체로 리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디젤에 익숙했던 선원들이 메탄올과 암모니아에 훨씬 더 친숙하기에 쉬운 연료임은 본 시스템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연료의 특성 때문에 안전 요건들은 추가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컨셉은 디젤하고 유사하므로 친숙하에 훨씬 더 유리한 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LNG를 사용하게 된다면 LNG에 대해서는 메탄 슬립에 대한 얘기들을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MEPC 80차 그리고 퓨에리움 유레백 규제인 퓨에리움 마리타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엔진 형태대로 또는 엔진의 사이클대로 메탄 슬립에 의한 수치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수치들을 엔진 형태로 보면은 이러한 엔진 타입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수치만큼의 LNG에 슬립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슬립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규제가 진행되고 있고 이 규제 때문에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슬립에 의해서 발생하는 규제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LNG 1톤을 연소를 하게 되면 CO2 2.75톤이 발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앞에 보시는 그런 메탄 슬립이 CO2로 환산을 하게 되면 최소 2% 또는 3%에서 최대 엔진 형태에 따라서는 30%까지도 규제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본 계산은 오른쪽에 보시는 GWP 100의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GW 100의 기준이 각종 규제 당국마다 적용하는 수치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수치들이 어떻게 변화함에 따라서 규제 증가폭이 좀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제조사들도 이러한 사항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EGR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로 메탄 슬립을 최대 50%까지 이미 줄여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나 이런 규제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규제 당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선박이 다 대체연료 사용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든 선박들이 다 현재까지 대체연료 선박을 운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만 데드웨이트 이상의 선박, 그리고 1000kW 이상의 출력이 필요한 선박에 대해서 LNG와 메탄올들이 주로 주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선박들, 중소형 선박들에 대해서는 가용할 만한 엔진, 그리고 엔진룸의 사이즈, 그리고 이 선박을 설계해줄 조선소, 이런 세 가지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발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메탄올이나 아모니아가 LNG의 위상까지 가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보면, LNG는 현재 상용화되어서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될 때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약 3에서 5년, 이암모니아, 수소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이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수소 베이스의 경제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 한 5에서 1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메탄올 같은 경우에 3에서 5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 이유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현행 LNG 캐리어를 제외하고 오더북으로 발주 나간 선박이 2028년까지 필요한 연료량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2024년, 2025년 데이터를 보시면 15%, 33% 이렇게 메탄올의 수요가 점차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들이 메탄올 벙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쯤 되면 최소한의 메탄올 벙커링 시설들이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에서 5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올과 LNG 발주량을 쭉 해서 봤을 때 이 두 연료가 같아지는 시기가 언제쯤이 될 것이냐라고 보시면 약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약 2030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암모니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체 연료가 나오게 되면 이 시기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연료만 보고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만 추정을 해보면 2030년 정도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체연료 엔진을 이용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체연료 엔진을 선박에 탑재했다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되고 각종 이슈들이 현재 해결이 되었거나 해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LNG 같은 경우에는 기기적인 이슈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LNG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노즐의 손상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연료가 닿는다든지 재료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연료가 가지는 각종 잡열들, 피로, 이러한 각종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러한 손상들이 발생을 하였고요. 현재는 디자인의 개선과 필드 테스트로 인해서 해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메탄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드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고 2개월 이상 디젤 모드로 운항을 하게 되면 더미 노즐로 바꿔 교체하여 운전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엔진도 나오게 되면 LNG와 메탄올이 그래 했던 것처럼 기기적인 이슈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설계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항 입장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운항하시는 분과 설계사 또는 엔진 제조사와 함께 고민을 하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은 함께 얘기해서 빠른 이슈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6,000TU 머스크 선박에 탑재될 엔진의 노즐 사이즈가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현재 디젤 엔진의 노즐은 크기가 작아서 손으로 들고 움직일 수 있지만은 이렇게 큰 노즐을 정비를 하려면 결국 크레인이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크레인들을 이러한 노즐들을 운반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이동하는 장소까지 레일을 연장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선박에서 메인턴스 할 때 선원들이 안전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탄올과 LNG는 깨끗한 연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터가 막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도 시점에서 보시면은 LNG라든지 메탄올 각종 연료 라인에서 클로깅이 발생하여 기기를 멈춰야 된다든지 시험을 좀 뒤로 딜레이를 시켜야 된다든지 하는 이슈들이 비공식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운전을 하기 전에 필터를 소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터를 이중으로 하여 듀플렉스 필터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슈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탄올 엔진 그리고 LNG 엔진, 앞으로 나올 아모니아 엔진 등등은 당연히 전자로서 컨트롤되는 엔진들입니다. 이런 전자적으로 운전을 하는 엔진들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오류들, 이런 오류들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되는데 운항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현장에서의 피드백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초도 엔진을 공급받은 선사일수록 이런 소프트웨어 이슈, 앞에 보시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디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대체연료 엔진을 운영함에 있어서 누설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인명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크 이슈들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하고 해지대 해적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선사에서 대체연료 엔진을 적용을 하실 때에는 이 누설에 대한 이슈를 선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최대한 갖추어 놓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점차 엔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EGR, SCR뿐만 아니라 메탄올에 물을 섞는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고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다 보면 또 알 수 없는 오류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현재까지 해결하는 데 대해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픈 이슈들은 좀 오픈하여 엔진사, 선사 또는 조선소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시면은 선원의 교육 이슈들이 있습니다. 법정 교육인 맨더터리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사가 제공하는 테크니컬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육들이 반드시 가능하면 이슈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법정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선원들이 운전하게 될 연료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요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엔진사에서 제공하는 테크니컬한 교육들 이런 교육들을 가능한 한 이용을 하셔서 메인턴스라든지 선박에서 이용하는 선원들이 문제 없게끔 할 수 있도록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선사에서 앞으로 GHG 이슈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한국성급에서는 단계별로 나아가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개별의 선박의 운항 패턴부터 파악을 하시고 현재의 효율 이런 것들 파악하신 다음에 운항적인 이슈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디자인적인 이슈들을 단계적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대체연료의 선정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계별로 나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선사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ESG 전략을 수립하셔서 다가오는 GHG 전략을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가 있다고 하고 점차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GHG에 대한 규제들을 발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슈들을 제조사들이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퓨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메탄올, LNG, 메탄올, 암모니아 이렇게 DF 엔진들의 포트폴리오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DF 엔진들을 사용하여 탈탄소 이슈들을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이슈들과 고민해야 될 방안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좀 나누어서 최대한 빠른 방안으로 이 지지 이슈를 해결하는데 노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항들을 접목하여 ESG 또는 탈탄소 전략을 수립하시는 걸 한국성급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혹시나 탈탄소 이슈라든지 현행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게 있다면은 한국성급에서는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